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생아의 98% 이상이 법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혼 감소는 즉 출산이 줄어든다는 것으로도 함께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감소하는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 이야기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혼인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년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수치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혼인율이 감소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그 혼인율을 측정하는 중심 지표가 조혼인율이라고 있습니다. 조혼인율은 어떤 특정한 한 해에 결혼하는 커플의 수를 그 해의 연앙 인구, 7월 1일자 인구수로 나눠서 하는 건데 인구 1000명당 몇 커플이 결혼하느냐를 보거든요. 이게 이제 5%로 떨어졌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저게 불과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0%를 넘었었는데 이게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1997년, 1998년 IMF 상황, 단군 이래로 가장 어렵다는 상황인데 그때도 조이혼율은 7%가량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결혼을 더 안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사태가 잘못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율은 근데 줄어들었는데 국제 결혼이 또 늘어났다면서요? 국제 결혼이 이제 어차피 국내에서 서로 미스매칭이 되니까 맺어지지 못하니까 국제 결혼은 숫자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국제 결혼의 배우자 국적이 최근 들어서 아주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최근 20년 동안은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까지 포함해서 중국이 단연 1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과의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베트남이 1위로 우뚝 올랐었습니다.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신남방 정책이 중요하냐, 필요하냐를 또 설명해주는 단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경제 교류, 인맥 교류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한국과 동남아로 급속히 내려가고 있다. 베트남, 태국 이런 쪽의 국제결혼 배우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네요. 둘 다 그렇습니다. 혼인율은 줄어들었지만 국제결혼은 급증하고 있다. 또 그 국적도 중국이 좀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혼인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경제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예로 들면서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제와 혼인율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 경제와 혼인 그리고 인구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는 바로 인구다. 또 인구는 결혼이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이고 애를 낳아야 인구가 늘 것이고 인구가 늘어야 경제다 이럽니다. 우리 경제학에 생산 함수라는 게 있어.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느냐, 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그래서 생산 요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봅니다. 노동력과 자본이 결국은 경제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막스 같은 경제학자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 하나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만이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노동이야말로 경제고 경제가 노동인데 이 노동을 좌우하는 것은 인구 수란 말이죠. 물론 인구가 단적으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데 인구에다가 그 인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숙련돼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 앞날에 매우 부정적인 지금 시그널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잘 못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충격적이고요. 또 하나 측면은 경제적으로 지금 인구가 지금 현재 노인 세대는 인구가 많은데 갑자기 젊은 세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게 세대 간에 걸쳐서 서로 분담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60대, 70대, 80대 인구는 빨리 돌아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쪽 젊은 사람들 인구는 줄어들고 또 그 사람들이 결혼을 적게 하니까 그 후세대도 줄게 될 때면 후대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서 세상이 같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인구의 감소,
특히 계층의 이동을 절단시킬 수 있는 세대 간의 급격한 감소는 예. 공도 동멸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는군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로마의 역사를 예. 꺼내 들겠습니다. 로마에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차용할 수는 없는 거겠죠? 뭐 어떨 때는 좀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로마 기원전 40년 경에 로마가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변 예. 나라들한테 자꾸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예. 침탈을 당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예. 이 율리시스 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독신세를 아주 강력하게 물렸습니다. 세금 내라. 예, 혼자 사는 사람.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우리나라 사회도 잘 알려지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 혼자 살면 여자의 경우는 50이 넘어서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면 자기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더라도 모든 상속 권리 다 박탈입니다. 아. 한 푼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재산권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엄청난 이 독신에 대한 페널티였죠. 예. 사실 이 독신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로마는 인구가 많이 늘었고 네. 그 이후로 1000년간이나 부흥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가 흥했다라는 그런 사회학자나 인구학자들의 분석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에서 방법을 그렇게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인구를 늘리려고 했던 그 로마 선배들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매우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주목은 하겠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차용하기에는 굉장히 반발이 크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예, 예. 어떤 정책을 할 때 채찍과 당근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독신으로 살면 페널티를 준다, 상속 박탈권을 박탈해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예. 결혼을 하는 사람 예. 또는 아기를 낳는 사람한테 무제한의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른바 당근 정책이죠. 예, 예, 예. 그런 것은 좀 촉진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과할 정도라도 결혼을 하게끔 만드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예,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한 채 그냥 그저 주고 와, 30년간 그럼 결혼할 수 있죠. 예, 30년간 네네네. 천천히 갖게 한다든지. 예, 예. 지금은 정부 정책이 추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준다. 예. 그 추첨 잘 당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만 오르는데 아예 집을 준다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강력한 정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정치권에서 좀 이런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 한 2분 남았는데 세종시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시의 혼인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고 네. 특히 정부 종합청사와 또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이 많죠. 예, 거기다 공무원 및 공무원 이제 부속 업종들이 예, 예, 예.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공무원이 대부분 이제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걱정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좀 많이 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네. 각자 개별적으로 조사를 다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직장의 안정, 예. 고용의 안정이죠. 또 하나 주거복지의 안정, 예. 또 자식 키우는데 안정을 준다면 좀 더 결혼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결혼 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나이 30살 있지 않습니까? 1990년생 정도가 돼요. 예. 이때부터 한 3년간은 인구가 기하급수로 줄었습니다. 그 세대 인구 자체가. 예.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1963년생 정도 되는데 베이비붐이 끝난 데다가 예. 전전 박정희 정부 때 강제적 산하 제한 정책을 해서 예비군 훈련 가면 강제로 애를 못 낳게 수술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요. 예. 그때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초반의 세대들은 정부의 그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방해 공작을 뚫고 태어난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결혼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30년 후에 우리 후대들 또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예. 아주 비상한 장책으로 아까 좀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예. 지금 27살부터 한 30살 되는 사람들한테는 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결혼해 주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혹시나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올까요? 뭐 저희가 한 20초 남았는데요. 그런 정책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아, 그거 표장사 하려고 포퓰리즘 하는 거다. 포퓰리즘 이래 정치학적으로 이래 보면
국가적으로는 별로 이익이 안 되는데 표만 얻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보지만 지금 예. 이 대목은 자칫 잘못하다 세대 간 절단이 되고 경제가 다시 폭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막는 그런 예.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포퓰리즘을 하더라도 예. 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장려할 만한 포퓰리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현재 같습니다.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산율 또 혼인율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네요. 김대호의 경제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